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부모 부양하랴, 자식들 돌보느랴, 늘 바쁘게 사느라 정작 자신들 노후 준비는 못한 5, 60대가 절반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년에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재취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최근 노인이라는 말 대신 신중년으로 불리는 5060 세대.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절반가량은 노후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나섰습니다. 신중년을 채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주는 고용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2,000명인 지원 규모를 내년에는 5,000명으로 늘리고 지원 직종도 추가합니다. 금융권 퇴직자를 지역 평생교육센터가 노후 재무설계사로 채용하는 식으로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는 지역 서비스직도 2,500개 정도 늘립니다. 여기에 지역 아동센터 학습지도 같은 일반 서비스형 일자리 2만 개 정도를 신중년 재취업을 위해 확충하고 지자체 고용 촉진 사업 중 일부도 아예 신중년 고용 사업으로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내년 한 해 신중년 일자리 2만 5천여 개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관련 예산은 2,406억 원으로 현재보다 약 2배 수준으로 늘립니다. 신중년 일자리 확충 방안은 이와 같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이 소득 분배 문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한국기술교육대학에 전문과정을 개설해 신중년 직업훈련교사 자격 취득도 도울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정부가 470조 원 넘는 슈퍼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데요. 일자리와 소득 분배 재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확장 재정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추가 증세 우려도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 예산보다 9.7% 늘어난 470조 5천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나라 돈을 쏟아부었던 2009년에 맞먹는 증가폭입니다. 경제가 당시 같은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악화일로인 일자리와 분배 문제 해결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보건복지노동의 3분의 1이 넘는 162조 2천억 원이 책정됐는데 이 중 일자리 예산은 23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정부는 재정 수지나 나라 빚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내년 총수입이 7.6% 늘어난 481조 원으로 전망돼 감당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확장 재정 정책의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고용과 분배 문제를 풀려면 여러 정책들의 조합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정부도 이를 인정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정부의 재정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일자리는 민간과 시장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그 수용성 여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도 커집니다. 내년 국세 수입은 299조 원, 올해보다 11.6% 늘어납니다. 소득세가 80조 5천억 원으로 10% 이상 늘고 법인세는 79조 3천억 원으로 25.7%나 증가할 전망입니다. 만약 반도체처럼 화랑인 일부 경기마저 꺾여 세수가 목표에 못 미치고 확장 재정이 제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내년 예산안 특징은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고인 22%나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경기 살리기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국방비도 전력 확충과 장병 급여와 복지 개선을 중심으로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에 집중했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23조 5천억 원, 증가율이 22%로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에 14.1%를 크게 웃돕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재취업이 어려운 51세 이상의 중년층 지원입니다. 자영업자가 임금 노동자로 취업하거나 재창업을 하면 지원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2,500개를 새로 만듭니다. 조선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퇴직자 1,100명의 재취업에도
265억 원을 투입합니다.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17만 개 증원 로드맵에 따라 사회 서비스 일자리 9만 4천 개와 경찰, 교원 등 국가공무원 2만 1,000명을 증원합니다. 전통적 SOC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3% 줄지만 도시재생, 공공주택 등 사실상의 SOC 예산을 포함하면 27조 9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들 부분의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감안한 겁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사상 처음 20조 원을 넘겼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플랫폼 경제 기반에 1조 5천억 원, 8대 핵심 선도 분야에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고 혁신인재 2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비도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인 8.2%가 늘어납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 전력 확충에 16.4% 증가한 15조 4천억 원이 투입되고 예비군 동원 훈련비는 3만 2천 원으로 2배 오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교류 활성화 등 외교 통일 분야 예산도 7.5% 늘어납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체육, 문화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관련 시설은 아직 부족합니다. 정부가 10분 거리마다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도서관을 짓는 등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에 위치한 체육센터. 많은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직장인들이 몰리고 있지만 이런 시설은 아직 부족한 실정. 정부가 전국 곳곳에 10분이면 체육시설에 갈 수 있도록 생활형 30곳, 장애인 30곳, 근린생활형 100곳에 국민체육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문화복지시설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 이른바 생활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올해보다 50% 증액한 8조 7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문화체육시설과 관광인프라 확충에 1조 6천억 원, 도시재생 어촌 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산업단지 재생 등에는 3조 6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미세먼지와 라돈 등 생활안전 대응에도 3조 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정부는 당초 SOC 예산을 줄이기로 했던 만큼 토목 등 전통적 SOC 예산을 줄였지만 생활과 밀접한 SOC를 대폭 증액하면서 전체 SOC 예산도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또 이 분야에 있어서 혁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 동시에 국민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높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금년 예산보다 상당히 증액한 금액의 예산 편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내년 사업에 바로 들어가도록 연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인프라 건립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황제 경영이란 말이나 갑질 횡포에서 보듯 재벌 총수들은 회사에서 절대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10대 그룹 회장들의 회사 지분은 0.8%뿐이고 계열사 간 출자를 늘려 회사를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도 300개가 넘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그룹 전체 지분율은 0.03%. 총수가 있는 52개 재벌그룹 회장 중 가장 낮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LG 역시 많아야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총수의 회사 지배력은 절대적인데 계열사들 간 출자가 그 기반입니다. 총수가 있는 52곳 재벌의 내부 지분율, 즉 친총수 지분은 58% 선. 하지만 총수 일가가 직접 가진 것은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대 그룹의 경우 내부 지분율이 46.6%에서 55.2%로 늘어난 19년 새 총수의 지분율은 1.8%에서 0.8%로 줄었습니다. 회사 돈으로 총수 지배력을 늘린 셈입니다. 공정거래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도 늘고 있습니다. 자산 10조 원 미만 재벌 계열 금융보험사들은 그룹 내 지분 의결권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활용해 출자를 1.5배나 늘렸습니다. 총수 일가 지분을 30% 미만으로 둔 상장사를 비롯해 일감 몰아주기가 의심되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도 376곳에 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제도는 사각지대가 많아서 실효성, 정합성 면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재벌이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들도 총수 지배력 강화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이들의 의결권 제한을 포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재벌가 2세의 욕설, 폭언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대웅제약 윤재승 회장이 업무회의나 보고 자리에서 심한 욕설을 했다는 갑질 논란인데요. 윤 회장은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이 욕설과 폭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회의나 보고 자리에서 정신병자, 쓰레기 등의 표현은 물론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 기업의 한 전 직원은 윤 회장이 그런 수준의 욕설을 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파문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경영 일선에서 즉각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재벌과의 욕설과 갑질 논란은 총수 일가뿐만 아니라 기업, 사회적 문제로 자주 비화됐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회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는 욕설 고함과 손찌검 논란을 일으켰고 두 딸인 조연아, 조현민 씨의 땅콩 회항과 물벼락 갑질에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휘청거렸습니다. 한화그룹은 김승현 회장의 보복 폭행에 이어 아들 김동선 씨도 폭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굴지의 재벌가뿐만이 아닙니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은 경비원 폭행에 이어 치즈통행세, 보복 영업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부 회장도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총수 일가의 기형적 지배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최고 경영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적절한 언행은 우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자리를 위협받지 않는다는 현실에 큰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는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재벌가의 폭언과 욕설 논란. 하지만 도덕성 문제나 아나무인격 사건으로 경영권을 제한하기가 쉽지 않아 이러한 추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 지역 추가 지정 등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그동안 대출 규제를 했던 지역 집값이 오히려 더 올랐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수요가 주춤할 정도의 규제도 아니라는 평가마저 나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투기 지역 확대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기존보다 더 강화해도 돈 있는 사람들의 투자 수요가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전 지역은 이미 DSR이나 LTV, DTI 40% 적용,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투기 지역을 지정하더라도 그 지정의 효과가 이미 서울에서 규제하고 있는 규제의 수위를 넘어서는 민감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대출을 규제한 지역들은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는 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뜻하지 않게 집값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발한다고 해서 용산이나 여의도 같은 데는 올랐는지 몰라도 또 외곽에는 안 오는 데도 있고 또 강남 같은 데는 많이 오르는 데도 있고. 다만 공공택지 추가 개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합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없어서 가격이 오른 건데요.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확대 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상당히 긴 시일이 걸리므로 당장 달아오른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상위와 하위 10%의 임금 차이가 4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함께 조사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점차 벌어지는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 불평등이 가중된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비교 대상 국가는 얼마나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상위 10% 임금은 하위 10%보다 4.3배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통계가 나온 OECD 국가는 총 6개국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임금 격차가 높은 나라에 올랐는데요. 참고로 미국은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 격차가 5.07배였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 시장 경제가 가장 활성화된 곳으로 슈퍼리치를 대표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장 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1위라는 사실은 놀랍지 않은데 그 뒤를 이은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니 상당히 당혹스러운 통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건 나머지 4개 국가의 경우 상하위 10%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와 달리 모두 4배 이하였던 건데요. 3위를 차지한 체코의 임금 격차는 3.45배, 4위인 슬로바키아는 3.44배였습니다. 5위와 6위를 차지한 나라는 일본과 뉴질랜드로 각각 2.83배와 2.82배의 임금 격차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임금 격차가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은데 하지만 임금 격차에 대한 통계가 나온 나라가 총 6개국뿐인데 보다 많은 나라와 비교를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2016년 자료도 찾아봤는데요. 자, 이제는 10개국으로 늘어납니다. 1위는 이번에도 5.05의 임금 격차를 보인 미국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네, 글쎄요. 적어도 2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우리나라는 2위였습니다. 4.5배의 격차를 보인 건데요. 하지만 3위는 체코가 아닌 헝가리가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도 4배를 넘지 않은 3.73배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격차가 작은 나라는 이번에도 상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2.86배에 그친 뉴질랜드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기존의 자료까지 쭉 찾아봤지만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줄곧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3위 아래의 순위는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5년 가까이 2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무엇보다 그 5년 동안 경제가 괄목한 성장을 보인 것도 아닌데 임금 격차만 늘어났다는 사실이 충격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2006년에 비한다면 나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상하위의 임금 격차는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폭등했던 2006년에 5.12배까지 치솟았다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임금 격차의 확대 속도는 빠른 편입니다. 16년간의 통계를 비교해보면 0.56배 상승한 미국과 0.52배 상승한 아일랜드에 이어 우리나라는 0.47배로 세 번째로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 그동안 꾸준히 경제 성장을 했던 아일랜드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의 확대 속도가 확연히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헝가리는 0.93배, 일본은 0.13배, 영국은 0.04배가 하락해 임금 격차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임금 격차가 심화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요? 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으로 노동시장 구조를 지적했는데요. 노동시장이 뚜렷한 이동 없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돼서 임금 격차를 더욱 넓히고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도 커지고 있고 여기에 영세 소기업 근로자의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임금 격차는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 격차가 해소되기 위해선 대기업을 필두로 정규직을 고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정부와 재계가 힘을 합쳐서 중소기업의 하청 중심이 아닌 보다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의 양극화는 사회의 성장을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통합까지 저해시킨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회가 더 멍이 들기 전에 소득 불평등이 해소되도록 정부와 재계는 물론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